2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수업의 주제는 원자의 구조와 원소의 기원입니다. 원자는 과연 궁극의 알갱이인가? 원자는 그 안에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원자를 내부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들이 수행이 되었고 그 결과 원자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 들어있는데 이 원자 핵은 그러면 궁극의 물질인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가? 원자 핵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를 이제 내부 구조를 조사를 하면서 전자가 발견되고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이런 입자들이 계속 발견되게 됩니다. 이런 입자들이 소립자라고 부르는데 물질을 이루는 바탕숫자, 바탕숫자라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소립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소립자 자체도 또 다른 기본 어떤 요소로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싹 터서 거기서 등장한 것이 쿼크 이론인 겁니다. 이런 쿼크 이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100여 가지의 원소들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 원소들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원자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자는 과연 내부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우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1897년에 J.J. 톰슨이 음극선관 실험을 하다가 음극선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진공관 속에 음극과 양극을 설치를 하고 이 사이에 고압을 걸었을 때 음극에서 뭔가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빛을 내는데 이 형광판을 때리면서 빛을 내는데 이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톰슨은 이 진공관 바깥에다가 또 다시 전압을 걸어서 그랬더니 이 튀어나오는 입자가 휘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이 입자가 휘어지는 걸 봐서 이 입자는 전기를 띠고 있고 그 전기는 플러스쪽으로 휘어지는 것 봐서 음의 전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극선이라는 것이 음전환을 띤 입자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톰슨은 또 이 입자에 자기장을 걸어서 이제 전하량과 그리고 이 질량 사이의 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인 실체라는 것을 밝혔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입자는 나중에 전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바로 이제 이 물질 속에서 음극에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이제 그 안에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원자는 이제 음전환을 띠고 있는 전자와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양성자들이 남아있겠죠. 양전환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그래서 그 입자들이 골고루 내부에 분포되어 있다, 이런 이제 원자 모형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톰슨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자의 내부 구조를 밝히는 또 하나의 실마리는 방사성의 발견이었습니다. 방사성이란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몰랐지만 방사성이란 원자 내부에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이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이제 입자들을 이제 바깥으로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 방사성이 이제 어떤 원자 속에서 물질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요.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베크렐입니다. 베크렐이라는 과학자인데 1896년에 우라늄 화합물에서 우라늄 광물을 이제 넣어둔 상자 속에서 우연히 이제 그 같이 쌓아두었던 감광판이, 그 사진 건판이 감광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건판이 어떻게 감광이 됐을까? 바로 우라늄 광물에서 뭔가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방사성이라는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 사실은 이제 키리 부부인데요. 키리 부부는 1898년에 토륨이라는 광물에서도 방사성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우라늄 강석인 이제 피치블렌드에서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과 라듐을 분리해냈습니다. 이 공로로 나중에 키리 부부는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에서 튀어나오는 고에너지원, 이 에너지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포드는 방사선 검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러더포드는 이 물질이 그 에너지가 이제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자로부터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검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자기장을 걸어서 이 에너지선이 이제 어떻게 휘어지는가를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나부로 차폐된 방 안에, 용기 안에다가 이제 우라늄을 넣고, 그리고 그 사이 구멍을 뚫어서 그 틈 속으로 이제 큰 틈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이 입자선을 이제 자기장을 걸어서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입자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 사진건판을 이제 놓고 이 사진건판에 간광되는 걸 보고 그걸 알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입자들이 이제 얼마나 휘어지는가, 또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가, 이걸 통해서 이제 분리된 입자들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알파선은 휘어지는 것이 이제 양전압을 띄었을 때 자기장 속에서 휘어지는 경로, 위쪽으로 휘어졌고요. 베타선은 알파선과 반대로 음전압을 띄고 있어서 반대쪽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휘어지지 않는 걸 봐서 전기를 띄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감마선의 정체는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이제 X선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알파선은 이제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헬륨 속에 들어있는 원자 핵,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헬륨의 원자 핵인데요.
이 헬륨의 원자 핵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베타선은 이제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 음극선과 같은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드포드는 이제 방사선의 정체를 이제 밝혀냈고요. 그리고 이 방사선이 이제 어느 정도 투과력을 갖는가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종이와 알루미늄과 납을 이용해서 투과하는 정도를 실험했더니 알파선은 종이로 차단이 되고 베타선은 알루미늄으로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마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두꺼운 납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사선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연구에 이제 쓰이죠. 물성 변화를 하거나 식물이나 동물의 생리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고고학 연구에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농업적으로는 이제 식품을 보존하거나 지질이나 지하수를 조사하는데, 농작물 품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걸 일으키는 거죠. 이런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이나 해양 개발 이런 쪽으로 첨단 기술 개발 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사선을 통해서 이제 공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유해 물질을 분해할 때 이제 방사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미술품을 검사할 때 이제 그 내부를 이제 투과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이제 병을 진단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또 암을 치료하거나 이런 치료를 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업적으로는 이제 뭐 비파괴 검사를 한다든지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자핵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러드포드라는 영국의 물리학자입니다. 러드포드는 이제 이 방사선에서 나오는 이제 알파선, 라듐에서 나오는 알파선을 이용을 해서 물질 속을 이제 투과해 시켜보려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실제로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니까 원자를 통과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알파선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산란하느냐, 이걸 통해서 원자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선은 이제 일단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전자인데, 전자는 이제 질량이 알파선은 바로 헬륨의 원자핵이니까 훨씬 무겁죠. 적어도 뭐 한 8,000배 이상 이렇게 이제 정도로 8,000배 정도 무거워요. 그래서 이 알파선을 이용을 해서 원자 속을 뚫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실험을 이제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은 이제 이 가이그와 마스덴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알파, 이제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이 알파 입자를 이제 얇은 건박에 쏘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산란되는가를 관찰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이 산란을 시켰더니 거의 뭐 산란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통과해서 이쪽 스크린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러드포드는 혹시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지 않나, 이걸 조사해 보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아주 소수가 이제 튀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그 원자 안에 뭔가 무거운 물질이 있다 하는 걸 생각했고, 그걸 원자 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핵의 크기까지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텅 비어 있지만 원자 반경의 약 1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기에 뭔가 단단한 물질, 그 원자 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온 입자들이 대부분은 통과를 하지만 약간 산란이 되고, 그러나 원자 핵을 정통으로 때리게 되면 반대쪽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헬륨의 원자 핵이 이제 무겁다고는 하지만 이런 건박의 경우 이제 그 원자 핵의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대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러더포드는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전하를 띤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기를 띤 전자가 돌고 있지 않을까,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아가듯이 이런 모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자 모형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태양계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이제 원궤도 운동을 하면 이게 속력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속된다고 하는데 전자를 가속시키면 이 전자는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전자기파를 이제 방출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가 점점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이 전자도 원자핵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자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원자 자체가 변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모형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형을 이제 필요로 했던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자 스펙트럼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원자 스펙트럼은 이미 이제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분재인 버너를 이용을 해서 분재인 버너에다가 이제 고체 시료를 여기다가 이제 가루 같은 걸 넣으면 이제 가열이 되면서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체 시료로 해서 기체 방전관 속에 넣고 방전을 해도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를 이제 분광기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유한 색과 이제 색이 나온다는 거죠. 고유한 색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고유한 어떤 파장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원자가 이제 결국 이 비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원자가 방출하는 거죠. 원자가 이제 고온으로 가열되면 실제로는 이제 낮은 궤도에 있던 전자가 높은 궤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이제 빛을 내게 되는데 특유의 빛을, 자, 이런 현상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런 실험을 했던 프라운호프라는 사람이 이제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제 스펙트럼 관측을 했더니 태양에서 오는 이제 빛 안에 이런 검은 띠가 이제 알 수 없는 수많은 검은 띠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일종의 스펙트럼인데 이걸 분석을 해서 이 태양 안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가 전문학에서 천체 분광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분야가 탄생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선으로 보여준 것들이 이제 검은 띠인데, 자, 이런 띠는 왜 생기느냐? 사실은 태양에서 내는 빛 자체는 이제 검은 띠가 없는데, 태양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대기에서 그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그 파장에 해당되는 빛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원자 안에 있는 이제 그 전자들이 이 빛을 흡수해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지구로 올 때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빛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다른 지구상에서 있는 어떤 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이 띠가 나타나는 걸 비교해 보면 이런 물질이 태양 속에 있구나, 태양 대기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스펙트럼은 몇 가지로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보통 이제 물질의 흡수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이제 빛은 연속적인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을 이제 우리가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프리즘을 통과시키는 건데요. 여기 지금 광원이 있습니다.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산을 시키면 이제 빛이 나눠지죠. 그래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런 이제 띠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광원이 이제 뭐 기체가 뜨거워져도 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기체, 뭐 온도가 수천도, 뭐 만도 이상 되는 이런 기체에서 나오는 빛은 이제 이것이 이제 방출선을 이것이 스펙트럼 이제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기체는 연속 스펙트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소가 기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수소는 이제 오늘날의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수소는 그 위에 다양한 이제 전자들의 궤도가 있고 거기 있던 이것이 이제 가열됐을 때 높은 궤도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식을 바꿀 때 그 기체가 내려 떨어지면서 그 전자가 그때 특유한 파장의 빛을 내요. 그 빛들입니다. 그 빛들이 이제 이렇게 D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 뜨거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제 이번엔 차가운 기체, 이 기체가 뜨거운 기체였는데 이번엔 차가운 기체죠. 차가운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이 차가운 기체는 자기 파장에 해당되는 빛들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될 것이 이제 그 부분의 에너지를 잃어버려 가지고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광원에서부터 온전히 빛이 나올 때 연속 스펙트럼이고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이제 이 기체가 특유의 빛들을 흡수해 버려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여러 흡수선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이 태양 대기를 지나면서 그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알면은 이걸 이용을 해서 태양 대기 안에 어떤 기체들이 있는지,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안에는 수없이 많은 원소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태양이 생성될 당시부터 있었던 원소들이다 하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이 기체 관 속에다가 기체 방전관 속에 우리가 알고 싶은 기체를 넣고 고전압을 걸어서 방전을 시키게 되면 이 기체에서 나오는 이제 특유의 빛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소의 경우에 이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요. 또 헬륨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산소가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 탄소가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이제 섞여 있을 때는 다 이것이 합쳐져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여기 각각 해당되는 선 스펙트럼을 다 찾아내면 이 기체가 다 들어있는 거고 어떤 뭐 원소는 수소, 헬륨밖에 없을 수도 있겠고 또 산소와 탄소가 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기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체 방전을 이렇게 시켜서 빛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것을 고온으로 물체 자체를 이제 고온으로 가열해 버리면 그때 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선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이 원소가 칼륨인지 구리인지 뭐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이제 이런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이제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는 바깥에 이제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펙트럼 선이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이제 이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 파장대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에는 4개의 선이 보이고요.
그리고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에서도 스펙트럼 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파장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시광선에서 보이는 요 4개 선 스펙트럼, 요 보라색이 2개가 있고요. 파장이 410.2 나노미터, 두 번째 거는 434.1 나노미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파란색 영역으로 가면 486.1 나노미터고, 빨강색은 656.3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이렇게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전체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 걸 찾아내면 바로 이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그 전체에는 수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공식도 이제 발견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발견된 이제 선 스펙트럼은 가시광 영역에서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발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에서 발견한 사람은 리드버그가 되겠습니다. 자, 분광학에서 발견된 여러 원소들에 대한 스펙트럼, 특히 수소에 대한 이런 스펙트럼 선들을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보어는 원자는 원자핵 전자들이 이제 특정한 궤도에 어떤 있고, 그 궤도에서 이제 다른 궤도로 떨어질 때 특정한 빛의 파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원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만든 이 원자 모형은 이제 양자론의 이제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전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던 이제 이 스펙트럼 선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어 모형이 성공적인 이제 모형이 된 것이죠. 자, 보어의 모형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전자들은 이제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전자들이 이제 특정한 이제 궤도에서 이 특정한 파장에 이제 여러 이것이 정상파 파동을 이제 만들어내는 궤도에서 그만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이 궤도를 모든 궤도를 연속적으로 아무 궤도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파장이 어떤 정상파 파동, 닫힌 파동을 만들어내는 위치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궤도를 이제 허용되는 그런 궤도에서 전자들이 돌고 있고, 또 다른 궤도로 떨어질 때도 그 궤도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파장은 그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스펙트럼 선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원자핵은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원자핵을 더 나눌 수 없는가,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원자핵을 나누려면 결국 원자핵을 이제 역시 방사선이나 이런 입자선을 이용해서 원자핵에 충돌시켜서, 그럴 때 튀어나오는 입자를 보고 그 내부를 알자는 거죠. 이건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상자를 열어보면 좋은데, 이 상자가 워낙 단단해요. 근데 이 상자를 깰 수가, 그러면 이걸 깨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상자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칼로 자르거나, 아니면 더 단단한 이제 물체라면 뭐 망치로 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총을 쏘아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게 망가지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파편을 보고 그 안에 뭐가 있다, 뭐가 있었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핵은 워낙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열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걸 이제 충돌을 시켜서 그 튀어나오는 입자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 원래 뭐가 있었다는 걸 추측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최도익이라는 사람이 1932년에 이 핵 속에 전기를 띠지 않은 입자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성자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자, 최도익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제 이 폴로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에서 튀어나오는 이 알파선을 이제 베릴륨이라는 물질에 충돌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전기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제 파라핀이라는 물질을 놓았더니 이 파라핀에서 양성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양성자가 튀어나왔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가이거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양성자가 튀어나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결국 이 베릴륨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얘의 정체가 뭐냐? 얘의 정체는 이제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전기를 띠면 이제 휘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질량을 측정하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휘어지질 않습니다. 자기장 그려줘도.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성자가 이제 파라핀에서 튀어나온 걸 봐서 우리가 당구공 두 개를 충돌시켰을 때 질량이 똑같으면 뒤에 오는 당구공이 앞에 있는 당구공을 치면서 그 자리에 서고 앞에 있던 당구공이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양성자와 질량이 똑같은 게 와서 때리니까 양성자가 튀어나갔다.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와 같은 질량을 갖는 것 같다. 그런데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물질을 이름을 중성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그렇다면 이제 원자 핵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모형을 이제 만들게 되죠. 원자 핵 속에 원래 이제 양성자는 있었고, 그리고 중성자가 발견됐으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다. 이런 이제 원자 핵 모형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자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바깥에는 전자가 있고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원자 번호라고 말하는 것은 전자의 개수와 중성 상태의 전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가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전자들은 잘 튀어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원자 번호하고 질량이 같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을 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는 원자라 할지라도 질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 동위원소는 화학적으로는 성질이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릅니다.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동위원소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수수께끼로 이제 여겨졌던 원자의 성질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 동위원소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제 이런 원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동위원소가 적게 존재하는 이런 원자들도 있고, 또 안정된 이제 원자가 안에도 또 어떤 원자들은 이제 불안정한 원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 중에 이제 방사성을 갖는 그런 원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원소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원자 핵 속에 중성자가 있다고 했는데 중성자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양성자는 안정된 입자입니다. 근데 사실 중성자는 좀 불안정한 입자예요. 그래서 이 중성자가 원자 핵 밖으로 나오면 10분 만에 붕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중성자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나 원자 핵 속에 있을 때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성자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성자가 핵 속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것은 이제 핵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핵자들은 서로 이제 강한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이걸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한 핵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작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원자 핵보다 작은 원자 핵 안에서는 크게 작용하지만 원자 핵 바깥으로 나가면 이 핵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성자가 붕괴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강한 핵력은 핵을 이제 서로 뭉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어요.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건 뭐냐면 같은 전기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자와 양성자는 가까이 있으면 서로 밀어냅니다. 왜? 전기적으로는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나 핵력은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강한 핵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력은 핵을 또 깨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성자만 있다 보면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중성자의 경우는 핵력이 작용하면서 전자기력적인 반발력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핵은 좀 더 안정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중성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양성자보다. 처음에는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가 낮은 번호의 원자들은 거의 같은 수가 있다가 점점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이제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핵이 이제 안정적으로 양성자가 많아지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중성자가 있어야 안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는 핵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양성자들은 정기적으로 서로 반발해요. 그러나 중성자는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핵은 이제 전기적 반발력이 작으니까 안정적이지만, 그러나 점점 핵이 커질수록 전기적 반발력이 커지면서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불안정해지고 결국 중성자가 붕괴를 하면 이제 양성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가요. 이것이 베타 붕괴가 됩니다. 베타 붕괴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중성자 붕괴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불안정해서 알파 붕괴를 유발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원소들은 이제 이런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점점 핵자를 잃어버리죠. 핵 속에 들어있는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 또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다른 원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 변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가장 높은 번호인 우라늄이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해서 토륨이 만들어지고 라듐이 만들어지고 라돈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방사성 원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원소에서 가장 안정된 입자가 납이에요. 그래서 납이 이제 이 우라늄이 납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암석이나 이런 데에 있는 우라늄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가지고 연대 측정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듐의 경우는 이제 그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약 1620년이 걸려요. 그러면 1kg의 라듐이 1620년이 지나서 2분의 1kg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2분의 1kg이 다시 4분의 1kg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반에 반이 걸리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똑같이 다시 1620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양은 줄어들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량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자, 무거운 원자 핵의 경우는 이제 베타 붕괴를 하든 알파 붕괴를 하든 이제 다른 이제 원자 핵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거운 원자 핵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겨우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깥에서 중성자를 하나가 흡수를 했다 그래봐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핵력과 반발력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핵이 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핵분열입니다. 자, 핵분열이 일어나면 더 많은 중성자가 튀어나올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원자에게 또 충돌해서 또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터지게 되면 이것은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원자 핵폭탄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제를 해서 서서히 일어나도록 이제 한다면 이것이 핵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가벼운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과 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융합인데요.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뀔 때도 가벼운 원자핵의 질량의 합이 무거운 원자핵의 질량의 합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질량이 줄었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융합 에너지가 되겠죠. 핵분열의 경우도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바뀔 때 질량 개선이 생깁니다. 그것이 역시 에너지로 나와요. 그것이 이제 핵폭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벼운 원자핵은 이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어도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바뀌어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나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원자가 있겠죠. 그 원자가 바로 철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철이라는 원소가 많은 거예요. 자, 이런 핵융합이 이제 일어나는 곳이 이제 자연에서 별입니다. 별 속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우리 태양과 같은 가벼운 질량을 갖는 별은 그 안에서 양성자와 결합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 중에 중성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핵은 수소의 핵이 됩니다. 왜냐, 양성자 하나니까요. 보통 수소는 양성자밖에 없죠. 중성자는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소는 양성자, 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소보다 질량이 2배인 수소가 만들어지죠. 이런 수소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중수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나오고, 중성미자는 뭐 거의 질량이 없고 전기를 띠지 않은 입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전자인데 양의 전하를 갖는 전자가 나와요. 이걸 양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전자가 이제 튀어나오고, 자,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억 년이 걸립니다.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거죠. 양성자가 반응을 해서 중수소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온과 엄청난 고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반응을 인공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연에서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별속이죠. 별의 태양의 중심은 이제 그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나 됩니다. 압력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억 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수소 핵이 또 다른 양성자와 다시 반응을 해서 이번에는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하나인 핵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헬륨의 핵인데요. 양성자 2개니까. 근데 질량이 보통 헬륨보다 하나가 적습니다. 중성자 하나 적어요. 그래서 이런 헬륨을 헬륨3라고 하죠. 자, 이 헬륨3를 만드는데 일어나는 반응은 1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반응이 일어날 때 빛 에너지가 튀어나와요. 이걸 광자라고 하죠. 광자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륨3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과정이 또 옆에서 일어나서 또 헬륨3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럴 때 이 헬륨3가 또 서로 반응을 해서 헬륨4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핵자가 이제 3개, 6개인데 헬륨4는 4개니까 2개는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는 것이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헬륨4라고 합니다. 질량수가 4인 헬륨이 만들어지죠. 이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약 100만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핵융합 반응은 우리 태양에서 일어나는 주된 핵융합 반응인데요. 양성자 4개가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질량수사인 헬륨이 만들어지고 양성자 2개가 튀어나옵니다. 이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0078 원자 질량 단위가 나오고 AMU,
그리고 이제 이걸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헬륨의 원자 질량 단위는 4.003이에요.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면 반응 전의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질량 결손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이 내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질량 결손은 전체 질량의 약 0.7%의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것을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에 대입을 하면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주울의 에너지가 나오죠.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태양 속에서 이제 한꺼번에 이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지구까지 태양 에너지를 전달하고도 우주 공간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방출하고도 우리 태양은 100억 년을 이제 태울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핵 반응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이제 핵융합과 핵분열인데요. 핵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가벼운 원자핵이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분열은 이제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더 작은 원자로 깨어지는 현상이죠. 이것이 핵분열이고 이때도 역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제 이 92개의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수소는 이제 서로 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소로 바뀌죠. 그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는 이제 분열을 하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핵분열과 핵융합이 이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반응의 종착점이 바로 철이 되겠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원자 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외에도 뭐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입자들이 계속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발견되어 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입자들을 이제 원자 속에 있는 입자들이라고 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그래서 아원자 입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아원자 입자로서 처음 발견된 것은 전자입니다. J.J. 톰슨이 1897년에 전자를 발견했고요. 그 이후에 1910년에 러드포드가 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채도익이 중성자를 발견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 개의 입자가 다 발견됐습니다. 바로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또 중성자가 있고요. 그 바깥에 전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입자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1932년에는 또다시 양전자를 앤더슨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우주선 속에서 이 양전자라는 게 뭐냐면 전자는 전자인데 양의 전하를 띠는 전자입니다. 그럼 이 양전자는 전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입자를 반입자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와 이 양전자는 서로 만나면은 쌍소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바뀌어버려요.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에 따라서 질량이 사라지고 에너지를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입자를 반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2년에 이제 반입자가 최초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1947년에는 포웰이라는 학자가 중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간자는 이미 1934년에 일본의 유가와라는 학자가 중간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1947년에 와서 이제 실제로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1956년에는 라인서 코완이 이제 중성미자를 발견했는데 이 중성미자는 1931년에 파월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중성미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원자 속에 있는 아원자, 원자보다 작은 이 아원자 입자들이 1950년대 말까지 무려 100종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런 입자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제 아원자 입자들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원자 입자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이 입자들이 물질을 이루는 더 기본적인 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들을 바탕소자를 써서 소립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elementary particle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약 300여 종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립자들 중에는 전자와 같은 입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는 이제 이런 소립자 중에서도 굉장히 질량이 작은 이런 입자입니다. 가벼운 입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입자들을 가벼울 경자라서 경립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거운 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렙톤이라는 말로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렙톤 안에는 전자와 미원 그리고 중성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핵자라고 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그냥 N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핵자 외에도 람다 입자나 시그마 입자와 같은 무거운 입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무거운 입자들이고요. 이 입자들은 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립자와 중립자, 즉 렙톤과 바리온의 중간에 해당되는 입자, 메존이라는 입자들이 있는데요. 중간자라고도 부르고요. 이 입자들은 유가와가 발견했던 이제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 중간자도 바로 파이 중간자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 중간자 외에도 K 중간자, 에타 중간자 이런 많은 이제 중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수립자들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수립자를 찾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실험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입자를 이제 고속으로 이제 가속시켜서 서로 충돌시키는 거죠. 그때 튀어나오는 파편들을 조사해서 입자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이걸 우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주선이 대기로 돌입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원자들과 충돌을 해서 또 다른 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들을 조사하면 이제 가속시키지 않고도 이런 입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을 발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입자를 찾는 방법은 우주선이나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럽 핵공동연구소에 있는 입자 가속기입니다. 이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입자들을 아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고 충돌시켜서 이제 일어나는 반응을 연구해서 새로운 이제 입자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에 의해서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립자를 검출하려는 검출기들도 많이 발전해 와야 했는데 안개상자라든지 기포상자, 거품상자들이 기본적인 입자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300종이 넘는 소립자들이 발견되자 소립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에 미국의 머레이 겔만과 독일의 슈테판 시바이크는 소립자는 보다 더 기본적인 입자인 쿼커 또는 에이스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머레이 겔만은 그 입자를 쿼커라고 불렀고 슈테판 시바이크는 에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쿼커의 종류는 6종이 있는데요. 다운업 두 종류가 다운업, 스테인지 참, 바텀 탑 이렇게 이제 6가지 쿼커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중입자들은 이 3개의 쿼커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중간자는 파이온이나 K온 같은 중간자들은 2개의 쿼커로 구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쿼커들 사이에는 서로 결합시키는 이 힘이 이제 걸루온이라는 이제 걸루온이 이 사이를 매개해서 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하면 원자는 일단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은 플러스 진화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진화를 띱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지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진화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는 다시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지는데 이 쿼크는 이제 업 쿼크와 특히 다운 쿼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제 렙톤이라고 불리고 음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쿼크는 이제 전하가 분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2라는
전하와 그리고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계는 이제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두 개로 이루어지고 양성계는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하나와 업커크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계는 전하가 없고 양성계는 이제 플러스 1이라는 전하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조를 정리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물질은 이제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고 있고요. 자연계에는 대략 92종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이 원소들은 어떻게 언제 생겨났을까요? 자, 이런 의문은 이제 굉장히 풀리기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우연히 풀리게 됐는데요. 그 실마리가 된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존재 비율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 속에 존재하는 원소를 이제 조사해 보면, 예를 들면 지각이나 대양, 식물 등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원소들이 대략 12가지 원소인데요. 여기 지금 나열하는 원소들입니다. 이 12가지 원소들이 전체 99%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뭐 수소, 산소, 탄소, 뭐 칼슘, 뭐 철, 뭐 이런 원소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는 이제 존재하는 원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우주라고 하면 지구를 물론 포함하고 뭐 태양, 달, 행성, 성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했을 때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원소가 헬륨이에요. 자, 이 나머지 원소들은 이게 지금 이 스케일이지 로그 스케일인데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원소들이 지금 여기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은 게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99%를 차지해요. 나머지 90개의 원소들은 다 합쳐봤자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 원소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중에 가장 풍부한 원소들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이제 가장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이고요. 그렇지만 지구에는 희귀합니다. 그래서 헬륨 값이 비싸죠. 이 헬륨이 처음 발견된 것도 태양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서 태양에서 발견돼서 그 태양신 헬리오스 이름을 따서 헬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철은 굉장히 흔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는 이런 고층 빌딩을 짓는데 철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철은 문명의 기반이 되고 또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풍부한 금속 원소입니다. 탄소는 생명 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원자가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이제 자연계의 원소들 중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또 이 탄소로 만들어진 화합물이 수백만 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탄소는 이제 다른 원자들과 잘 결합을 하죠. 4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사슬 모양이나 고리 모양이나 다양한 이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서 생명체 조직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각을 살펴볼까요? 지구 표면에는 덮고 있는 그 청을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 속에는 8가지 원소가 풍부합니다. 그 원소들은 바로 산소, 그리고 실리콘,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인데요. 이 원소들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계 전체의 원소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원소가 산소와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 원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원소는 철, 뭐 이런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성비를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면은 상대비가 수소는 87.6%고 헬륨은 12.26%입니다. 이 두 원소를 합하면 99%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원소들이 산소, 탄소, 네온, 니트론, 질소, 그리고 마그네슘, 뭐 이런 원소들입니다. 그리고 실리콘이나 황, 뭐 철 이런 원소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소, 헬륨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원소들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원소가 산소, 탄소, 철, 철은 좀 뒤에 있습니다. 철, 그리고 네온, 뭐 질소 이런 원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주에는 처음부터 수소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해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빅뱅 이론은 원소들은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빅뱅의 순간을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9천만 년 전에 우주에서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의 우주의 온도는 10의 32승 K였습니다. 10의 32승 K라는 것은 1조의 1억 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죠.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마이너스 34승초가 되었을 때 우주는 급격하게 10의 마이너스 34승초라는 시간 안에 2배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현상을 급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주의 에너지가 초기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우주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32승초가 되었을 때
우주에는 쿼크와 렙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쿼크와 렙톤은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입자들입니다. 이런 쿼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만들어졌고,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이제 그로부터 우주의 나이가 10의 6승초가 되었을 때 서로 결합하기 시작을 해서 이 결합에 의해서 이제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바로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들이죠. 이 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1초가 되었을 때, 이때 우주의 온도는 약 100억 도였습니다. 이 당시까지 만들어졌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대략 7대 1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자를 이루는 원자 핵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양성자와 중성자 결합을 해서 더 무거운 이제 원자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3분이 되었을 때 이제 수소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과 또 이제 가벼운 원자 핵들을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제 만들어진 헬륨의 개수는, 헬륨의 질량은 수소 질량과 비교했을 때 약 3대 1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건 계산이 된 것인데요. 실제로 우주에서 발견되는 수소와 헬륨에 비하고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빅뱅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도로 식었고,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 있던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중성 원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빛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우주가 맑게 개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해갔고 우주는 계속 식어갔습니다. 그 빛이 이제 오늘날 관측되는 것이 우주 배경복사라고 부르는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 텔레비전 채널이 안 나오는 데서 잠시 비치는 잡음 같은 전파 잡음의 형태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2.7도 K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것이 발견되어 빅뱅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면서 원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인데, 이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빅뱅 이후에 생겨난 수소와 헬륨과 리튬, 베릴륨과 같은 이제 가벼운 원소들의 기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를 비롯한 산소, 실리콘, 철과 같은 이제 이런 무거운 원소들의 기원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원소들은 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별 속에서는 이제 선간에 있는 물질들이 뭉쳐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질량이 충분하면 중심의 온도가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또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탄소가 또 산소나 질소로, 산소나 이제 그보다 실리콘이나 이런 무거운 원소들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항성 핵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00만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 또 이 헬륨이 탄소나 산소를 만들려면 1억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50억도까지 올라가는데, 50억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철은 더 이상 무거운 원자 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더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의 기원을 정리를 해보면
가벼운 원소들,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의 초기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탄소를 비롯한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이런 원소들은 이제 별 속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온도가 더 치솟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제 가벼운 원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과 같은 이런 가벼운 원소들은 이제 빅뱅 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탄소라든지 이런 원소들은 철까지 별 속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원소들이 이제 92번까지 원소가 되겠고요. 우라늄까지.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합성이 되었습니다.